속으로. 네, 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백악관 대변인이 이 관세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이 꼭 필요하지는 않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측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공은 중국 측에 넘어간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와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데 미국 소비자를 원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돈을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100%가 훨씬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20%, 상호 관세로 125%를 포함해서 모두 145%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를 했고 중국 역시 150%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먼저 백기를 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좀 보이는 듯합니다. 네,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양측 모두 출혈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데요. 급한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의중입니다. 레빗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당장 농촌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부들에게 조금 버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 농부들은 그들의 위대함 때문에 항상 중국 같은 적국과의 무역 협상이 벌어질 때마다 최전선에 배치된다. 나의 첫 번째 재임 기간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중국은 우리 미국 농부들에게 잔인했고 나는 이 애국자들에게 그저 버티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농민들에게 28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농부들을 보호할 것인데 농부들이 미중 대결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면은 가까운 장래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던 뉴스를 보면은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지금 145%가 아니라 245%다 관세가 이렇게 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수치냐, 잘못 적은 것이냐, 뭐 아니다, 뭐 원래 저 145%에다가 상호 관세 125%로 높고 뭐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백악관 입장에 대해서 중국 측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이 먼저 촉발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중국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들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입장은 언제나처럼 명확한데 관세 전쟁에서는 승자가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이 먼저 싸움을 계속 걸어온다면 중국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정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극단적인 압박을 당장 중단하고 그리고 상호, 평등, 존중, 호혜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중국 측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바이든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 석 달 정도 만에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세게 비난했습니다.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 뒤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어제 처음으로 새 행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 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요 표적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내년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 저격수로 본격 등판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어제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벌어진 장애인 권리 옹호자 상담 대표자 전국 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숨이 멎을 것 같아.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비판에 집중을 했는데요. 공화당은 사회보장국 SSA에 도끼를 휘두르면서 숙련된 공무원을 포함한 7천 명의 직원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보장 혜택이 지연되거나 중단될까 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전쟁, 경기 침체, 팬데믹 때에도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지만 이제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수백만 가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소셜 시큐리티 제도는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부 노주의 수장으로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보장국 SSA가 비용 절감을 앞세워서 지금 이 조직 안에서만 직원 수천 명을 이미 해고했습니다. 이 SSA는 미국 전체 인구의 21% 또 미국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7,300만 명을 대상으로 퇴직, 장애, 유족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연금을 제공하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인기 있는 정부기관인 SS에 대한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리더십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 사회보장 문제가 내년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급소인 사회보장 정책 저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AP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런 말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가만히 있을 까닭은 없겠죠. 바로 또 반격을 했을 듯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88순이 넘은 점을 조롱하면서 바이든이 밤에 연설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취침 시간이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SSA 역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등장이 정계 복귀를 위한 신호탄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퇴임 당시에도 지지율 자체가 낮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직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자금 조달, 메시지 전달로 민주당을 도울 의사가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는 여론도 팽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야당 쪽 언론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면 시큰둥합니다. CNN도 오늘 아침 내내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의 얼굴이 비친 게 거의 총합해서 1분도 안 될 정도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죠. 예, 되도록이면은 그분은 이제 나서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뭐랄까 어떤 충격적인 무슨 어떤 그런 걸 주는 것도 없고 상당히 좀 그런 뭐랄까 이제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네.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80살이 넘은 분이 말이죠. 그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좀 뭔가 이게 좀 민주당 쪽이 상당히 답답한 건 틀림이 없어요. 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교의 충돌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외에도 컬럼비아, 조지 워싱턴, 존스 홉킨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이 재학하고 있는 뉴욕 대학교, 노스웨스턴, UC 버클리, UCLA, USC도 직접 정부의 타겟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의 번영과 국력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성취의 상징인 하버드 대학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금 삭감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버드가 정책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지원 동결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는 면세 지위까지 박탈하겠다 이렇게 위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펜실베니아 대학 그리고 또 다른 아이비리그 멤버인 컬럼비아 대학이 굴복한 데 비해서 명문대 가운데 최초로 자신의 결정에 대든 하버드 대학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면세 지위라는 것은 전적으로 공공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만약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질병을 추진한다면 하버드 대학은 당연히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단체로 취급받아서 세금이 매겨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하버드 대학의 22억 달러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추가 보복을 거론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버드대가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정부 차원의 연쇄 조치가 하버드 대학교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행정부가 발표한 연방 보조금 동결만으로도 세계 선두권으로 분류되던 하버드대 첨단 의료, 과학기술 연구 역량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7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는 하버드 대학교 후원 수입의 3분의 2가 넘는 거액입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이 530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부자 대학이긴 한데 이 같은 액수는 세계 100개 나라 국내 총생산 GDP를 합친 규모보다 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금이 기부자에 의해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연방 보조금 결손을 막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지위까지 박탈이 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기금이 당장 손실이 불가피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 도네이션도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지난주에 7억 5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급하게 확보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에 이어서 그동안 정부의 조치에 순응을 해왔던 컬럼비아 대학이 시플린 총장이 직접 우리 대학의 독립을 지키겠다면서 반 트럼프 움직임에 가세를 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연구할지 누가 우리에게 누구를 고용할지 지시하는 내용은 앞으로 컬럼비아 대학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반 트럼프 전선에 컬럼비아도 합류를 했습니다. 뭐 예일 대학도 무슨 뭐 동창회나 교수회에서는 뭐 하버드와 같이 좀 이런 식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좀 이게 반발을 하자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자체에서는 뭐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이런 직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게 이게 불법 행위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률을 보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통령이 국세청 IRS 세무조사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대한 면세 지위를 박탈할 명분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면세 조치를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면세 지위를 정부 차원에서 박탈하고 싶으면 국세청이 먼저 조사를 벌이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버드 대학이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전직 하버드대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세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적을 선택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독재다. 만약 정말로 하버드대 면세 지위가 박탈된다면 의료, 과학 발전과 서구 사회 가치, 후손들의 기회, 세계 속의 미국의 위상까지 파괴하는 테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 이민자 대항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위원 논란을 무릅쓰고도 IRS를 활용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하버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소송을 무릅쓰고 이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하버드 대학교에는 앞으로도 유형무형의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앞서 최영호 앵커께서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들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교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인가요? 네, 저 LA의 옥시덴탈 칼리지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컬럼비아 대학으로 트랜스퍼 편입을 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버드 법대를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X를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 모든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하버드 대학이 이런 반 트럼프 전선에 합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도 커뮤니티에 글을 보냈습니다. 하버드는 독립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온 정책 변경을 앞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동창인 오바마 전 대통령도 힘을 합해서 그 트럼프의 잘못된 행동에 반발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오바마는 콜롬비아 대학 나왔고 하버드에는 로스쿨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콜롬비아대 학부를 나오고 법대 대학원을 하버드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정식 동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바마도 역시 하버드대 동창 지금 아마 딸이 다니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첫째 딸이 하버드 학부를 졸업했고 둘째 딸이 USC를 졸업을 했는데 두 딸이 지금 둘 다 LA에 살고 LA 있습니다.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총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영상 통화까지 이용하는 등 실제 공공기관처럼 더 보이게끔 연출을 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업을 입고 있다는 소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화이트 칼라 취업 시장 냉각에 따라서 부모들이 하시던 비즈니스를 자신이 물려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남가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새로운 수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LA 총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이어서 이제는 영상통화까지 동원한 그런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찰을 배경으로 해서 제복까지 갖춰 입은 인물이 등장해서 피해자에게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죠. 네, 저희 이환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A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LA 총영사관의 김희준 영사라면서 자신에게 전화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 경찰로부터 A씨 명의가 도용됐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그렇게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시를 했다면서요. 네, 이 사칭범은요, 사건 접수 번호부터 시작해서 IP 주소까지 이렇게 읊으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한국 경찰에 보내야 하니까 4시간 안에 협조하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요, 이런 사칭 사기 전화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에 의심을 품었고요. 그래서 직접 LA 총영사관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칭범은 곧바로 자신이 한국 경찰로 연결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넘겼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A씨는 또 다른 사칭범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부에 남영일 수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칭범은 A씨 명의로 12억 원이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됐고 해당 자금이 돈 세탁과 연루된 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커지니까 이 사칭범은요, 텔레그램으로 영상통화를 유도했고요. 연결된 영상에선 경찰서 배경에다가 제복을 입은 인물이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보이스 피싱이 영상 통화까지 가는 쪽으로 또 발전을 한 거네요. 네, 마치 비디오 피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전화로 사기 행각 벌이는 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일반 전화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워낙 이런 보이스 피싱 사기가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도 이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이를 믿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러자 이제는 사기단이 영상 통화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사기도 이제는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영상 통화로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연출이 얼마나 정교했던지 정말 실제 경찰처럼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 통화 화면엔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경찰서처럼 꾸며진 배경에다가 제복 입은 인물이 등장해서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범은 A씨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연이어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돈 세탁 아니냐, 금융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A씨가 결정적으로 이 전화를 끄는 건 보통 담당 사법 당국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LA 총영사관과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가 같아야 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다고 아하, 합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A씨는 연락을 끊어서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똑똑하신 분이네요, 이분이. 그렇죠. 네. 하지만 전화 받은 번호까지 실제 LA 총영사관 그리고 서울 경찰청과 동일하게 표시돼 있어서 사실상 속기 쉬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뭐 미국 세관이라고 전화 오는 것도 있어요. 제 이름과 주소, 은행이 마약 거래에 되었다고 사건 접수 번호까지 주면서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지금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예. 근데 이 사기범들은 사실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네, 일단 피해자가 촬영한 그 영상 통화 속 사기범 얼굴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요즘 뭐 딥페이크 같은 기술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진짜 사기범 얼굴이 아닐 가능성도 아, 커 그렇구나. 보입니다. 그렇게 가짜 얼굴로 영상 통화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믿어 속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겁니까? 지난 11일부터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유사한 민원이 10건 이상 아이고. 접수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예. 사기범들은 LA 총영사관 또는 한국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이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도 LA 총영사관 측이라면서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개통됐다고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이었죠. 심지어 발신지도 대부분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같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추적조차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당국의 대응도 대응인데요.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듯한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경한 영사는 재외공관이나 한국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그렇게 금융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절대 없다고. 네. 네. 따라서 재외공관을 사칭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요구받는다면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고 LA 총영사관 등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통화 방식 같은 이런 새로운 수법에 대한 경각심, 대응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범들이 그렇게 갈수록 정교한 연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흔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신 번호만 믿지 말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 기억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그냥 끊어버리고 공관에 직접 문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화가 오면은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뭐 끊고 보는 거죠. 뭐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나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끊었습니다. 그러면 정당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무조건 끊으세요. 저도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RS라고 전화가 와서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너 소셜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너 IRS라며 내 번호 알고 있지 않냐? 네가 말해봐, 내가 맞는지 맞춰볼게 그러더니 거기서 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겨주 씨가 똑똑해서 안 당한 거죠. 왜냐면 뉴스를 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알고서. 우리 근데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꼭 무슨 IRS다, 경찰이다, 무슨 이러면은 우선 겁부터 먹거든요. 아, 그럼요. 네. 쫄죠. 저도 5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경찰차만 보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기보다는 자동차 이저 뭐 같이 달리다가 네. 저 속도 늦추고 슬쩍 왼쪽으로 이렇게 턴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랬다고요. 진짜 그랬어요. 네. 네. 이상하게 그 경찰차만 보면 가슴이 덜컹하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네, 우리 한국 분들이 네. 참 고생 많이 해서 그래.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젊은 세대가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가서 가족 사업을 잇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틀 전 보도한 내용입니다. 젊은 세대가 엄마 아빠 회사로 출근한다란 제목이었습니다. 와이칼라 취업 시장이 냉각됨에 따라서 최근 대학 졸업생들이 구직난을 겪으며 가족 사업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부모 세대의 은퇴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올해 25살 존 웰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예.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게 요즘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일하면서 자랐고 이미 모든 사람들과 친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금속 가공 업체를 물려받을 계획도 세우고 네. 있다고 합니다. 요새 뭐 한국의 저 프로그램들 보면은 정말 70, 80 나신 분들이 장인들이 말이죠. 네. 그것을 인계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들 막 걱정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고 어떨 때는 뭐 아들 손자가 네네. 이어받아서 난 다행입니다 이런 네. 장면들도 나오는데 아예 없으신 분들 네. 뭐 내가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이거 뭐 끊어지겠죠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이제 맞습니다.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요 자녀분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 게 네.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글쎄 저도 그 며느리 프로그램 뭐 얘기해요. 아들 딸들이 예. 옆에 있어서 이제 도와주고 배우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분들이요 학벌도 또 굉장히 좋고요 예. 뭐 건실한 직장에도 잘 그렇겠죠. 다니고 요즘 있었다가 뭐 다 좋은 학교 나오니까. 네네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자기가 일평생 일궈왔고 그분은 또 뭐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이제 그런 가업일 수 있을 텐데 그게 그 비즈니스 승계가 상당히 중요한 일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구직난이 가족 회사 취업을 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나 아니면 X세대 같은 조부모 부모들이 비즈니스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계획에 더 절박해진 것도 역시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 8,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42%가 향후 5년 이내 회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이건 2019년 36%보다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전체 28%는 가족한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녀 고용이 실제로 늘어난 그런 통계도 혹시 있습니까? 네, 급여 제공업체인 구스토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부모 소유 기업에서 자녀를 고용한 중소기업 수는 약 1,20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건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 보면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자녀를 고용하는 게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이 구스토의 한 이코노미스트는요, 자녀들이 부모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오래 머무르는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부모를 위해 일하러 가는 자녀들 몇 년씩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청년층의 근속 연수가 길고 이직률이 낮아서 비즈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득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네. 댓글 주신 분 가운데 한국에서 그 옛날 방식의 대장장이가 대를 이은 곳이 전국에 딱 4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4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녀 그 고용 또는 기업 승계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또 않을 듯도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한 가족 비즈니스 전략가는 고객들 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고 짚었습니다. 자녀 채용이 곧바로 성공적인 승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이 자녀와의 협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경계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경영 철학에 대한 공유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네. 인앤아웃 버거도 자녀에게 계승이 된 거죠? 네. 인앤아웃 뭐요? 버거. 인앤아웃. 인앤아웃 버거. 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큰 기업은 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잘 하겠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1세대들을 거의가 다 은퇴하시고 네.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신 가업을 물려주신 이제 비즈니스를 물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성공률과 실패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해서 이렇게 승계를 받아서 더 키워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는 그냥 뭐 안 돼가지고 금방 문 닫고 그냥 또 다른 걸 맞아요.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주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비용 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행정명령 많이 지금 발령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바로 메디케어와 관련된 네. 그런 행정명령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메디케어 약가 협상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라는 건 이제 가격 얘기죠. 그래서 메디케어에 적용을 받는 약 가격의 그 협상 시기를 조정한다. 약 가격을 언제 조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협상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병원의 진료 시에도 병원 외 진료 시에도 동일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광범위한 이 건강보험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메디케어 약값 협상 시기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그 약이라는 건 그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소분자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약이라고 하는 소분자약 등에 대해서는 출시한 후에 9년 후부터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면 최소한 9년이 지나야 그 약 가격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 행정명령은 이 시기를 13년으로 늦추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겠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기존의 9년을 13년으로 더 늦추는 이런 행정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메디케어에서 취급하는 약값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모든 다 약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메디케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예. 네, 이런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약을 새로 만들게 되면 정해지는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들이 우리는 이런저런 그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 정해진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9년입니다. 9년이 지나야 이제 그 협상이 가능해요. 근데 그 가격 협상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9년이 지나서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마 제약회사들은 올리는 걸 바랄 거고요. 그렇겠죠. 우리 같은 그 약을 이용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9년이 싸졌으면 지나서는 이제 내려가길 그렇죠, 바라는 그렇죠. 건데 그러나 이제 9년 후에 협상이 가능한 거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13년으로 늦추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약회사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9년이 아니라 13년까지 그 약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네. 올라가는 게 최소한 13년까지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요. 그러나 9년 만에 우리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13년까지 못 한다고 생각하면 또 나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제약회사들도 약값 협상을 빨리 해야 일단 얼마에 내는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있는데 못 올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약업계는 이 약값 협상이 그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율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이 일정한 기간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약값을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내리거나 낮추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보통은 내리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어떤 노력을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처음에 책정하는 가격이 낮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비싸죠. 그런 점에서 제약업계는 그 좀 길게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좀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배려한 그런 행정명령이 아니겠는가 이런 지금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약값을 낮추는 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 네. 때부터 추진이 됐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됐다라고 네. 할 수 있을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런 정책이 추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약가 인하 협상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번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조정한 건데 이제 9년 후부터 협상이 가능한 거 13년 후로 늦췄기 때문에 좀 연기시킨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 이게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업계 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워낙 네. 그 롱텀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우리 같은 시민들보다는 좀 업계 친화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살 네. 빼는 약 오젬픽 아닙니까? 이게 근데 너무나 비싸가지고 맞아요.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값이 좀 내려가서 내가 자유롭게 좀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는 13년 동안은 꼼짝 못 한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뭐 약을 먹어서 살을 빼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서 살을 빼는 게 자기 몸에도 좋고요. 이게 급작스럽게 약을 통해서 갑자기 살을 빼는 거는 그거는 어떤 좀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에는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약값을 묶어놓은 게 그런 약을 안 쓰게 유도하는. 근데 일론 머스크니 뭐니 그거 다 살 빠진 거 이렇게 보면서 살 정말 이 과체 중인 분들은 네. 그건 많이들 저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말 나도 맞고 싶다 그러고들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럼요. 저도요. 저도 갖고 싶은데.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 뭐 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내적으로 우리 장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는 저는 거니까 궁금한 그럴 것이 때요. 이렇게 약값에 네. 협상을 한 다음에 네. 가격이 정해지는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조회사가 제약회사가 그냥 자기들이 계산해서 약값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죠. 너무 그렇게 하면은 예.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네요.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행정명령에는 뭐 또 다른 의료 관련 개혁이 또 포함이 되어 예, 있습니까? 있죠. 예. 중요한 거는 그 메디케어 약값 지급 기준을 병원 가격 기준으로 이제 통일시킨 겁니다. 네,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어디서 진료를 받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개혁 조치도 포함됐는데 그건 잘 됐네.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됐다고 잘 볼 수가 좋은 있고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내세우는 게 내가 약값을 낮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좀 약값을 낮추는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요 연방식품의약국 네. FDA에 대한 지침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 행정명령은 그 FDA의 제너릭
또 바이오시밀러 이 복제약이죠. 복제약 승인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습니다. 이 제네릭이라는 게 똑같은 약인데 제네릭이 더 싸잖아요. 그렇죠. 훨씬 싸죠.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메이커가 있는 거를 성능은 기능은 똑같은데 메이커가 아닌 뭐 그런 복제하는 거니까 이게 더 싼데 그러다 보니까 승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복제약이 늘어나면 제약회사들에게 손해기 때문에 안 팔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까다롭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좀 그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같은 그 일반인들에게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그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주정부가 의약품을 수입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이 행정명령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세 때문에 뭐 수출 수입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어찌 됐건 그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볼 때 의약품을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각 주정부가 수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약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 관세 상호 관세 때문에 사실 제네릭들 그러니까 복제약품들은 복제약품. 대개가 다 외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멕시코, 중국 네. 이런 데서 다 만드는데 그것도 지금 값이 올라가게 올라가고 생겼어요. 있죠. 이게 예. 약 드시는 분들도 정말 앞으로는 조금씩 네. 저 보시고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의료계나 소비자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이런 면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그 좀 더 크게 볼 때는 제약업계는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그 이 약 가격에 대한 협상 시기를 늦췄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을 굉장히 지금 제약업계는 가장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면에서는 뭐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소비자 단체나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약가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은 9년인데 13년으로 이제 늘어났으니까 13년이 지나야 새로운 약이 나온 후에 약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맞아요. 그 제약업계가 유리하고 일반인들이 불리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행정명령은 참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의해서 약가 인하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것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나와서 뭐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약가 인하 정책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9년이었던 거 이걸 더 줄인 게 아니라 13년으로 지금 늘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약가 인하에 일정한 지연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그 메디케어 재정 절감 효과에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네.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좀 네.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행정명령이 발효가 된다는 얘기는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하면서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그랬었어요. 했었는데 네. 마침 잘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